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과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또는 이제 중학교 3학년으로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현재 지금 오늘이 8월 20일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 하이퍼리뷰에서는 컨설팅이나 자기소개서 작성 이런 부분들이 좀 분주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과 작성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학생들의 의대 컨설팅이나 자기소개서 첨삭을 진행을 하다 보면 동일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를 가려고 할 때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기재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점들을 또 새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한참 많은 학생들의 컨설팅을 하고 자소서를 쓰는 가운데에서 제가 느낀 점들 또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의대, 치대, 한의대를 불합격하는 이유 또는 합격하기 위한 키워드는 뭐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될 때 세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특히 의대를 가려고 할 때 의대의 대부분의 학교 한 74.4%가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결국 수능 최저를 충족하느냐 못하느냐가 결국 원서 지원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재수를 염두에 두더라도 상향 지원을 해야 되느냐, 또는 혹시라도 우리가 원서 지원에서 어떤 기회 구간을 찾기 위해서 하향 안정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걸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수능 최저가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봤더니 나 이번에 시험 봤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국어, 영어, 수학, 탐구까지 해가지고 뭐 거의 100점 만점을 맞았고, 이 상태로 가게 되어지면 거의 수능 만점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봤었던 모의고사와 고등학교 3학년 또 수능에서 보는 모의고사의 의미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현재 재수생들의 숫자가 한 25% 가까이 되는데 13만 명에서 한 14만 명 정도 되어지는데, 그 숫자가 사실은 모든 재수생들이 공부를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재수생의 상당수가 1등급과 2등급으로 차지하게 되어지면 결국 여러분의 등급은 현재 1등급을 맞는다 하더라도 고3이 되거나 수능이 되어지면 내 노력과 관계없이 2등급이나 3등급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이 어려운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경쟁력이 있는 재수생의 비율,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능이라는 시험이 두 가지 목적으로 쓰이는 거다. 첫 번째는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활용이 되어지고, 정시에서는 우리가 표준 점수나 아니면 100분의 1을 활용을 해서 원서 지원의 직접적인 학력 지표로 활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같이 양립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능은 항상 변별력을 갖추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목은 되게 쉽거나 어떤 과목은 되게 어렵거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은 일정하게 등급을 4개형의 등급 합의 5를 충족시키기가 되게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의대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가장 어려운 요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도 내신 공부도 중요하지만 수능 공부에 정말 집중을 해서 공부하셔야만 된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교내 성적과 활동의 요소성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교과 성적,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일반적으로 의대를 갈 수 있는 내신 성적이 몇 점이냐, 그러면 뚜렷하게 몇 점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려고 하면 1.3 이내 정도는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학종에 따라서는 우리가 고등학교의 프로파일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학업적 우수성이 어떻게 되느냐, 내 활동 역량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중반까지도 의대를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 고등학교의 프로파일을 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외국 같은 경우는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출신고등학교의 프로파일을 다 공개하거든요. 우리 학교가 내셔널 랭킹이 몇 위 정도 되어지는지를 공개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사교육을 조정한다는 이유로 해서 출신 고등학교의 진학률, 이 학교가 올해 의대 몇 명 보냈고 서울대 몇 명 보냈는지 잘 공개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학교 정문에다가 입시 끝나고 나면 무슨 고등학교 축 합격 그래가지고 의대 뭐 8명 보냈습니다 이렇게 붙였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학교 프로파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업적 배경을 많이 고려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정원이 200명이야. 200명인 학교에서의 1.5와 그 다음에 400명인 학교의 1.5는 다른 개념이죠. 그리고 그 학교가 만약에 우리 학교가 1년에 서울대를 10명을 보내는 학교가 있고 서울대를 1년에 1명도 못 보내는 학교가 있다면 그 두 개의 학교의 학업적 배경과 조건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도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의 프로파일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이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어느 고등학교를 가면 좋냐? 어떤 고등학교를 가면 좋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제 생각은 사실은 그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좋은 고등학교를 가서 좋은 성적을 맞으면 제일 좋아요. 물론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좋은 고등학교를 가서 좋은 성적을 내면 학교의 프로파일도 좋고 거기다 학업 우수성까지 갖추게 되어지면 대학 갈 수 있는 조건이 좋아지는 건데 만약에 학교가 좀 안 좋다. 이 학교를 봤더니 1년에 서울대를 1명도 못 보내. 대표적으로. 그러면 학교의 프로파일이 낮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되다 보니까 폭이 좁아지게 되고 학교가 너무나 좋으면 또 반대로 내신 성적을 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 내신 성적까지는 효용성이 있지만 내신이 낮아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정시로 가는 길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가 꼭 좋다, 고등학교가 나쁘다고 해서 입시에 꼭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죠. 가장 좋은 거는 좋은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가 좋다, 나쁘다에 따라서 꼭 입시가 갈린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대학 입시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세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 첫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두 번째는 교과 성적과 활동의 우수성, 세 번째는 학교 프로파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과연 나의 경쟁자가 누구냐 이걸 아셔야 돼요. 나의 경쟁자가. 일반적으로 나의 경쟁의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내가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야. 근데 내가 만약에 성균관대 의대를 지원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경쟁자는 동일 계열 또는 동일 유형, 동일 학교 내의 경쟁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아셨죠? 내가 만약에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의예과를 지원한다? 그럼 대부분 거기 지원하는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학업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럼 이 학생들끼리의 경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그게 활동의 우수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활동 경쟁이 떨어지니까 비교적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논어에 얘기하지만 내가 내신만 좋다고 해서 의대를 가는 건 절대로 아니다. 수능 성적만 좋다고 해서 절대로 의대를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활동의 역량만 뛰어나다 해서 의대를 가는 게 아니에요.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박자가 첫 번째는 수능 최저, 교과 성적, 활동의 우수성. 거기에다가 이제 부수적으로 학교의 프로파일까지 갖추어져야만 의대 진학할 수 있는 키워드가 갖추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부모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애가 전교 1등이다. 우리 학교 우리 애가 내신이 1.15다. 이런다고 해서 무조건 의대를 가는 건 아니에요. 내신 성적 못지않게 학생부 기재관리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의 역량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 아시는 것처럼 의대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이 학교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미반영하는 학교들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반영하는 학교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택하는 학교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순천향대 지하기념, 순천향대 지역인재 전형까지 있고 교과 전형에서는 인제대학교 교과 인재 전형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의대 중에서 상위권 대학인데 이런 대학들을 가려고 하면 결국은 뭐로 가는 거예요? 수능 체제 없이 교과 성적과 활동의 우수성 그리고 학교 프로파일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데 지원하는 학생들은 학교 프로파일이 높아요. 왜냐하면 자사고나 특목고나 영재고나 과학고 학생들일수록 활동 역량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 전형들은 보시는 것처럼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전형적으로 잘 안 맞아요. 서울에 있는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다라고 하면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서 수능의 미반영인 전형으로 대학 들어가긴 어렵죠. 보통 이렇게 미반영을 선택하는 경우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사고나 특목고나 영재고 학생들처럼 수능 공부가 아예 안 되거나 아니면 활동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고, 아니면 두 번째는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과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들을 같이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들만 100% 지원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는 것과 없는 전형들을 같이 쓰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시면 수능 최저가 이제 있는 학교들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들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 있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전국에 의대가 참 많고 의대에서 뽑는 인원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대 지원이 되게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수능 체제를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 다음에 내신을 그만큼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내신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점, 이 점도 어려운 점이지만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의대가 많은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구간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대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의대가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되는 의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해당되는 의대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만 해당되는 학교가 있을 거고, 또 어떤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에 따라서 내가 수능 최저가 달성이 가능한 게 4개 영역 등급 합이 5인데 2과목 평균, 과탐 2과목은 어렵고 1개 과목 정도 선택만 가능하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이화여대, 단국대, 경북대,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원주,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 쓸 수 있고, 더군다나 이 안에서 내가 만약에 여학생이 아니고 남학생이다. 그러면 이화여대 빠지고 단국대, 천안, 경북대, 연세대, 원주 쓰는 거고, 또 이 안에서도 단국대, 천안 같은 경우는 면접이 없죠. 그렇죠? 서류 100% 전형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을 고르면 결국 대학이 되게 좁아지는 거예요. 의대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의대 지원이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의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내신 성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대부분 내신 성적대가 뭐 학교의 차이도 있겠지만 대부분 1.4 이내, 아니면 자사고나 특목고 이런 학교들은 뭐 1.78 정도 이내 정도니까 그 어찌됐든 1등급대 정도의 내신 성적을 받는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내신 성적 달성이 어려운 거고, 두 번째는 수능 체제를 충족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내신도 좋고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모든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학이 다시 학생부 교과형, 학생부 종합형 또는 지혜형, 인재형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다시 이 세분화되어지는 거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 내에서도 모든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의 충족 여부에 따라서 대학 결정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봤더니 나는 수능 최저가 어려워,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게 4개 영역 등급합에 과탐 2과목을 반영하는 전국대학교 큰 사람,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낮은 쪽으로 쓰게 되면 서울대학교 직윤이나 아니면 원광대학교 학생부 종합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서 지원이 수능 최저가 낮아지게 되어지면 전북대, 원광대 2개밖에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높은 이런 학교의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대 지원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의대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은 되게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교과 성적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서울대학교 직윤, 원광대학교 그럼 어디가 더 높아? 서울대학교 의대가 훨씬 높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서울대 의대가 높으니까 서울대 의대는 내신이 뭐 1.08이면 붙고,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는 뭐 2점대면 붙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원광대학교가
서울대학교보다 실제 합격생의 내신 성적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전형은 지역균형 전형, 일종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우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들어오는 약간 교과형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말씀드리는 얘기는 의대의 높고 낮음이 있지 않다라는 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대 원서 지원이 되게 어렵다, 이 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건 좀 전에 의대의 최저학력 기준이었고, 여기서 보는 거는 치대예요. 치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치대도 지금 보면 치대도 11개의 치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이렇게 전형들이 나눠져 있지만, 실제 치대에서도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지만 치대도 지원이 어려운 이유는 치대를 갈 정도의 교과 성적을 확보하는 게 어렵고, 두 번째는 치대가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않는 학교들은 서울대 일반, 연세대 면접, 연세대 활동우수, 연세대 특기자, 그 다음에 경희대, 사실상 3개의 대학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나머지 모든 학교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어렵고, 또 이 안에서 교과, 종합, 지역인재 전형으로 전형이 나눠지기 때문에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되게 좁아지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 결국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쟁을. 내가 만약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서 3개 영역 등급 합이 4 또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5인 학교를 원서에 쓴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경북대, 단국대, 천안, 부산대 3개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서 같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나의 경쟁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야, 나의 경쟁의 대상이 과학고 영재고 학생이야? 절대로 아니거든요. 내 경쟁의 대상은 나와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자사고 학생들이 대상이 될 거고, 내가 만약에 과학고나 영재고야? 그럼 대상이 누구예요? 일반고 학생이 아니에요. 과학고나 영재고니까 나는 과학고나 영재고니까 일반고가 되더라고 하면 내가 활동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재고니까 일반고는 뭐 게임도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경쟁의 대상은 일반고가 아니라 과학고 또는 영재고 학생들끼리의 경쟁, 또는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의 경쟁이 더 치열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생부에 대한 기재관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카톨릭대학교 합격한 학생들의 스펙에 대한 분석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를 더 연결을 시켜서, 자, 우리가 그러면 대학 입시는 교과 성적만으로 결정되나?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1.08이야. 그럼 난 무조건 붙어. 1.08이 1.10보다 높나 무조건? 꼭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보여주는 거 뭐냐면,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합격생의 스펙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 자, 4명의 사례를 보면, 첫 번째 학생은 경북의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내신이 1.17이에요. 두 번째 학생은 1.055, 세 번째는 1.10, 그 다음에 1.0이고, 네 번째 학생은 1.28이죠. 그러면 같은 학교 내에서 어떤 학생은 1.0, 1.28까지 성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학생들은 합격한 학생들이고, 불합격한 학생들은 1.08로 떨어진 학생들도 있고 1.12로도 떨어진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은 왜 붙었지? 결국은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카톨릭대학교 학교정 추천 전형에서 합격은 교과 성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다? 활동의 우수성과 그 다음에 학교의 프로파일,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과 성적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활동의 역량과 활동의 우수성이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기재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신 성적만 좋다고 해서 무조건 합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시죠? 내신 성적이 다소 내가 불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의대를 못 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은 지금서부터 학생부 기재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특히 이제 좀 있으면 2학기에 대부분 학생부를 몰아서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10월, 11월, 12월 되어지면 학생부 기재관리의 중요성이 크고, 특히 학생부라고 하는 게 이제 연도 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쓰기보다는 틈틈이 학교에서 쓰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학생부 기재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서 낼 때는 신중하게 작성해서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기재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현재 학생부에서 우리가 달라지는 입시에서 학생부는 어떻게 내용이 바뀌냐면 전체적으로 학생부는 조금 더 글자 수가 줄어들고 항목들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압축되어지는 거죠. 불필요하거나 반복됐었던 내용들은 좀 하나로 단일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교육을 조정할 수 있는 요소들은 일부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글자 수가 너무나 많아서 학교 선생님들이 좀 업무적으로 좀 부담이 됐었던 거는 글자 수를 줄이는 그런 거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학생부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학생부는 항상 중요하고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부모님들 중에서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애는 알아서 하니까. 우리 애는 그냥 다 알았어. 이런 애들. 근데 사실은 우리 애들이 알아서 하는 애들이 정말 잘해서 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의 적극적으로 열심히 본인의 학생부를 챙기고 본인의 공부를 챙긴다는 건 되게 좋은데 학생들이 하다 보면 항상 빈틈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학생들이 입시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모르거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맡기고 우리 애는 알아서 잘하겠지 라고 하는 거 절대로 좋지 않고 부모님들이 아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학생부는 일단 기재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수정이 돼야 안 돼요? 수정이 절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1학년 학생부 기재 끝나고 난 다음에 2학년 가가지고 막 후회하고 1학년 때 학생부가 왜 이렇게 관리가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수시 전형은 정시와 다르게 과정 중심의 입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 기재되어지는 학생부 내용을 가지고 결국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잘 정리가 되어져야만 대학 입시를 연결이 되는데 수능은 그렇지 않죠. 그냥 과정이 안 좋아도 그냥 한방 수능을 잘 보면 되는 거야. 평상시에 모의고사 못 봐도 수능만 잘 보면 돼. 그런데 평상시에 모의고사 잘 보다가 수능 망해. 안 되죠, 그러면 절대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시나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은 과정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과정을 체크하고 점검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교내 학습 발달상, 교과 성적은 전년도와 달라지는 거 없어요. 단지 방과 후 활동 수강 내용이 미기재된다. 이것도 이렇게 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을 많이 진행을 해서 학생부에다가 과대포장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없애는 거겠죠. 수상 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죠. 기재는 그대로 해요. 하지만 대입 제공 수상 경력은 학년당 1개, 총 6개까지로 제한한다.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대회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교내 대회가. 왜냐하면 여기 분류해놓은 것처럼 학생의 학업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결국은 뭐냐면 교과 성적과 수상 경력이거든요. 대학에 갈 때 대학에서 학생들을 뭐로 뽑아? 결국 성적으로 뽑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애를 뽑는 거지 리더십이 훌륭하거나 아니면 인성이 성품이 좋은 애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학업 능력이고 학업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뭐라 했어요? 교과 성적과 수상 경력이기 때문에 이 상은 현행대로 가고 물론 제공되는 걸 하나만 제공된다 하더라도 수상의 의미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은 학교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학과가 의예과다. 그러면 의예과와 관련이 되어진 수학이나 과학교과에 대한 학업적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상에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내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전공 분야와 관련이 되어진 수상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말이고 수상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의 학업 능력을 나타내는 게 결국 교과 성적과 수상 경력이기 때문에 소논문은 이제 기재가 금지가 되어지죠. 근데 소논문은 종전까지는 영어 과정에서 얘기하면 해외 입시에서는 마치 AP 과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SAT보다 약간 선행되어진. 그러니까 대학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고등학교에서 미리 심화학습을 한다는 개념처럼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죠. 한 학생이 어떤 진로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심화학습을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태가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사교육을 많이 활용이 되어지니까 특히 이제 중대 이상의 상위권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소논문을 많이 작성을 하게 되어지고 대학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결국 입시 과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논문을 작성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소논문이 작성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해서
아예 작성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논문이라는 이름은 없어지지만 주제 탐구 발표대회 또는 무슨 탐구 발표대회 이름 또는 보고서의 이름으로는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논문이라는 이름은 없어졌어요. R&E 활동은 없어졌지만 주제 탐구 발표대회 보고서의 이름의 형태로 해서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전공 분야에 대한 심화 학습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및 인증 취득 효능은 현행대로 하되 대학의 활용 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전에는 뭐 우리가 한국어 또는 테스트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진로 희망사항은 이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진로 희망사항의 항목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달라지는 입시에서는 진로 희망사항의 항목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 기재돼? 창의적 체험활동 내에 진로활동 특기사항 안에 기재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재가 없어진 건 아니고 항목은 없어졌고 그게 어딜 갔다?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 기재가 되어질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의 글자 수는 500자로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는 대신 글자 수가 30자로 해서 하나만 기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도 종전에 이제 학교들이 뭐 1학년 때 본동아리를 했는데 본동아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의대를 가고 싶은데 본동아리를 뭐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본동아리를 들었어. 그럼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들을 좀 보여줬다 보니까 자율동아리를 의학 자율동아리를 막 만들죠. 근데 사실은 본동아리도 제대로 못하죠. 학교 다니면서 동아리 활동 시간이 보통 뭐 30시간 정도 내외거든요. 일반적으로 할 때. 그럼 그 활동 시간도 제대로 못하는데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 동아리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거죠. 그냥 내가 이 학과와 관련된 이런 활동들에 관심이 있다 정도를 보여주는 거고, 물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 입시에서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 시에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율 동아리를 많이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입시에 악용한다 라고 해서 자율 동아리를 1개 정도로 정하고 글자 수 30자 정도 되어지면 동아리 제목 정도하고 간단한 활동 내역 정도밖에 기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대신 이제 동아리는 500자 그대로 가기 때문에 글자 수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고 독서 활동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은 1000자에서 500자 정도 되어지는데 글자 수 500자 정도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별 내용 없죠. 그냥 다 우수하다, 잘하다, 성실하다, 태도 바르다 이런 내용들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500자 정도로 압축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결사항에 기재하는 방식이 지금은 질병, 무단, 기타에서 질병, 미인정, 기타로 바뀌었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봉사활동이 적혀져 있었지만 봉사활동 특기사항에 기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안에 이 500자 안에서 봉사활동의 내용을 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는 현재는 보통 4개 문항에 약 4,500자 정도에서 5,000자 정도 써요. 그렇죠? 1번 문항 1000자, 2번 문항 1,500자, 3번 1000자, 4번 1000자 이렇게 많이 쓰니까, 또는 경우에 따라서 학교들이 4번 문항을 1,500자를 쓰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4,500에서 5,000자 정도 쓰는데, 달라지는 입시에서는 3개 문항에 한 3,100자 정도로 내용이 좀 줄어듭니다. 이렇게 내용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별로 없어요. 자소서에서 쓰는 건 어차피 4가지 요소를 쓰거든요. 첫 번째는 학업, 두 번째는 활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려 나눔 협력, 사회성을 나타내는 거, 네 번째는 이제 결국은 지원 동기, 학업 계획 같은 4가지 내용을 쓰는 거고, 그것을 이제 3개 문항에 압축적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사 추천서는 불필요하다는 현장에 의견이 많아서 없애는데, 교사 추천서의 내용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냥 없애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학업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요. 그렇죠? 학업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보는 것처럼 첫 번째는 교과 성적, 수상 경력, 소논문 이건데, 이건 어차피 내용 기재가 안 됐다고 했으니까 필요 없는 거고, 소논문은 기재가 안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는 기재가 안 되는데 이게 보고서의 형태로 또는 뭐 탐구 보고서 같은 형태로 해서 기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여전히 살아남아 있고, 대부분 이렇게 쓰면 요건 이제 세특 쪽에다가 세특에다 내용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일부 학교들은 요거는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쪽 파트에다가 넣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기재를.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성적은 당연히 중요하고 수상 경력 이 두 가지 요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요로 세 가지가 결국은 학업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셨죠? 특히 이 부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은 전공 적합성을 나타내는 게 첫 번째는 진로 희망 사항인데 진로 희망 사항은 항목은 없어졌지만 뭐라고 했죠? 진로 활동 특기 사항 내에 기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 기재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제가 뒷변에서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500자인데 우리가 이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에서 직접 써주죠. 그렇죠? 학생들이 쓰는 경우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동아리 활동은 좀 더 활동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는 사실상 영향력이 이제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요소들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하는 것들은 조금 더 다르게 기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소개서 우리가 그 학교생활기록부에 항목이라든가 글자 수가 좀 줄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기재 관리해야 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냥 학생부에다가 많은 내용을 많이 쓰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대부분 자소서를 쓰는 시기들은 우리가 대학에 가기 전에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9월 6일서부터 자소서를 쓰거든요. 원서 접수니까.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자소서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달라지는 학생부 기재 방향에 따르면 우리가 자소서를 써야 되는 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 시기마다 자소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재하는 게 단순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그 다음에 본인의 학습 경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원 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 이런 부분들이 자소서 내용에 학교생활기록부 내에 다 기재가 되어지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결국은 하나하나가 다 입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부를 써내는 과정 이게 바로 입시예요. 입시. 아셨어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부를 뭐 써내라고 하니까 그냥 애가 써낸다 이게 아니라 마치 그게 원서를 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하나씩 생각을 해볼게요. 학생부에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야 할 핵심 사항은 뭐가 있을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진로 방향. 진로 방향의 결정과 탐구 역량. 이게 첫 번째는 진로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걸 통해서 탐구 역량을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전공 적합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공 적합성을. 진로 방향을 결정하는데 부모님들이 특히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선생님이 왜 이거 이렇게 적었지? 또는 뭐 아이들에게 아니 엄마 이건 내가 적은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적었나 봐. 대부분 학생들이 상담을 해서 하는 말이 이래요. 선생님을 탓하는 거죠. 우리 애는 잘 적어냈는데 선생님이 잘못 적었어. 아니 우리 애는 뭐 적을 때 정신과 의사라고 적었는데 선생님이 이상하게 적어놨네. 이렇게 선생님을 탓하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달라지는 입시에서는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안 되고 특히 진로 희망사항의 기재 항목란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진로 희망사항의 항목이 있었을 때는 학교에서 학생한테 얘기했거든요. 야, 이번에 진로 희망 써야 되니까 너 써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로 희망사항의 기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들은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과 상담을 통해서 그 학생의 진로와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기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고등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가면 뭘 해야 되냐면 진로 방향을 결정하셔야 돼요. 진로 방향을. 내가 의사가 될 거다. 그럼 내가 의사가 되려고 하면 어떤 분야를 전공할 것이냐 또 어떤 의사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뚜렷하게 정하셔야 돼요. 그게 진행이 되어져야만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 여기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솔직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두 번째 학교에서 수시로 나오는 내용들 그쵸? 학교에서 뭐 오늘 이거 내라 저거 내라 이거 내라 저거 내라 할 때 그때 오차 없이 본인의 진로 방향과 본인의 그 어떤 그 진로 방향이나 본인의 탐구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준비가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또는 진로 방향 또는 내가 어떤 의사가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진로 방향이 뚜렷이 없이 그냥 공부를 막 진행하다 보면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하게 되어질 때도 뚜렷한 진로 방향이 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은 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그냥 애하고 상담했었던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대충 적어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원서 쓰려고 딱 봤더니 이거 누가 이렇게 적었지? 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진로 방향 결정하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탐구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게 결국 대학 입시에서는 전공 적합성에 해당이 되어진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동아리 활동과 자율 동아리.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동아리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동아리를. 가끔 학생들에게 얘기하지만 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동아리를 정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의 동아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는 거. 물론 그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본인의 진로 방향과 딱 맞으면 좋은데 내 진로는 나는 의사야. 근데 나는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던 게 배드민턴에 관심이 있었어. 나는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학교에서는 열심히 운동을 해서 체력을 증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나는 배드민턴 부를 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동아리 활동은 결국 자기소개서나 면접 시에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전공 적합성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동아리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동아리를 선정하는 거 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아리 선정하는 거 정말 되게 중요하죠. 학생들끼리의 경쟁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미리 계획을 다 잡으셔야 돼요. 어떤 방향의 동아리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 번째는 수상 영역과 탐구 영역에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래야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수상 영역과 탐구 영역이 드러나지 않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왜 학생부 종합전형에 꼭 원서를 써야 돼? 교과라도 원서 쓰면 되지. 아시는 것처럼 의대든 치대든 상위권 대학, 수도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이 대부분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되어지는 경우들은 지역인재 전형이거나 아니면은 대부분 국립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의시한 의대를 간다 그러면 메이저 의대를 가거나 수도권에 있는 주요 의대를 목표로 삼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탐구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들은 뭐 학교에서 회장, 부회장 아니면은 하다못해 뭐 학급 뭐 과학부장 이런 거라도 아니면은 뭐 정규의 학예의 부장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임명직과 관련된 내용의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뭐 리더십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봉사시간이 아주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봉사시간이 뭐 500시간 이렇게 해서 대학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또 뭐 개구리 소년 이래가지고 창의 인재라서 대학을 가던 그때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초기 단계라면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은 팩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학생의 학업적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학교 밖에 나가가지고 막 개구리 잡고 막 도랑 치고 이런 거 절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정한 정도의 봉사시간 그리고 주로 학교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내신 관리와 수능 관리에 포인트를 많이 두시는 게 지금 달라지는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비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좋지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정교회장을 하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대학 가는데 유리하지 않다, 요즘에는. 그런데 이 리더십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리더십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학생부에서 무엇이 부여해지냐면 이 학생의 적극성과 그 다음에 교내 활동에 참여 정신이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학생을 봤더니 내신 성적은 1.08인데 학교 회장, 부회장, 학교 활동 거의 없고 또래 봉사 도우미도 별로 없고 봉사 시간도 별로 없으면 어떤 느낌을 주냐면 학생 자체가 약간 폐쇄성이 있거나 사회성이 부족해 보거나 아니면 자신의 공부만 챙기는 학생. 근데 우리가 요즘 사회에서 원하는 특히 수험생들, 고등학생들에게 원하는 인재는 어떤 인재냐면 사회성이 있고 지식의 공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의 정신들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재상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활동성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더십과 관련된 활동들은 꼭 하는 게 좋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그게 안 되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멘토-멘티 활동이든 아니면 봉사활동이든 또 그것도 아니면 학급에서 진행하는 학급 물리부장이라도 뭔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교과 성적이겠죠. 그래서 학생부 내에서 드러나야 되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뚜렷한 진로 방향, 첫 번째 드러나야 되고, 두 번째는 동아리의 적절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상 경력과 탐구적 역량, 이게 드러나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리더십을 통해서 교내 활동의 적극성이 드러나야 되고, 다섯 번째는 교과 성적의 우수성이 드러나야 여러분들이 의대를 갈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다음. 자, 그럼 이제 그 작성 내용들 중에서 제가 할 얘기가 오늘 많거든요. 작성 내용 중에서 진로 희망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진로 희망사항은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라지는 학생부 기재방향에서는 이렇게 진로 희망사항란이 있지 않아요. 창의적 체험 활동 안에 진로 활동 내에 기재가 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기재되어지는 건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기재가 되어지냐면 1학년 때는 주로 관심과 흥미예요. 그죠? 관심과 흥미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2학년으로 가면서 관심과 흥미가 어떻게 돼요? 노력의 과정을 통하고 활동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 노력과 활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동아리 활동 같은 거, 아니면 교과목에 대한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연구라든가, 아니면 탐구 활동들이 진행이 되겠죠. 탐구 활동들. 그리고 진행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뭐 해야 되냐면 진로에 대해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계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단지 관심과 흥미야. 내가 생명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 그냥 그게 관심과 흥미를 드러나면 되겠죠. 내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내가 어떤 교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생명과학의 DNA의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DNA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해서 관심이 생겼다.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학년에 가게 되어지면 그게 동아리를 연결이 되겠죠. 동아리 활동, 아니면 교과목 학습 내용, 또는 연구나 탐구 활동을 통해서 그 과정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본인이 진로를 확신하는 계기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3학년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3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동아리 활동이나 교과목이나 연구나 탐구,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고서 작성 같은 거, 이런 걸 작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진로및 학업 계획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진로및 학업 계획이 구체화.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진로와 학업 계획이 구체화되어지고,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나씩 발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로 방향이 1학년 때는 신소재공학자, 2학년 때는 화학공학자, 3번에는 의사, 이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진로가 물론 바뀔 수는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가면서 학생의 노력을 통해서 진로가 구체화되어지는 모습들은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 들어가면서 진로 방향에 대한 결정이 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 그냥 뭐 이렇게 고등학교를 가. 그래서 뭐 할까? 저는 꿈이 없어요, 선생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이, 여러분이 만약에 중학교 3학년이면 지금 진로 방향을 정해야 돼요. 그럼 진로를 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진로 방향을 정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진로 결정을 하는 거죠. 진로 결정을 할 때 첫 번째는 대학에 입학처에 가면 전공 소개가 있거든요. 대부분 학교들이. 전공 소개를 읽어봐요. 전공 소개를 읽어보면, 아, 내가 의사가 될 거야. 그러면 모르고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처 들어가서 전공 소개를 읽어보면 의학과에 대한 얘기들이 쭉 설명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정하냐면 그 중에서 내가 어떤 분야를 할 것인지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 그냥 의사가 아니에요. 1학년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의사 이렇게 적었으면 2학년 때도 의사, 3학년 때도 의사로 가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의사였으면 2학년 때는 구체화되겠죠. 예를 들어서 임상유전자 전문의사 이런 식으로 구체화되겠죠. 분야를 정하셔야 돼요. 분야를 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 독서 활동을 진행하셔야 돼요. 독서를 진행을 해서 두 가지를 가져야 되거든요. 독서 활동을 통해서 첫 번째는
분야에 대한 전공 지식을 쌓아야 되고, 전공 지식을. 두 번째는 의사로서의 소양이라든가 윤리의식을 갖춰야 돼요. 윤리의식.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사의 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이. 그렇죠? 이거를 갖추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진로 결정하고, 두 번째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공 소개 내용을 읽어보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그냥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어떤 분야의 의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공 분야를 구체화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독서를 진행을 하세요. 우리가 독서 활동이라는 게 그냥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지는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어차피 요즘에는 면접 시에 독서도 안 물어보니까 필요도 없어, 이게 아니라 독서 활동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적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든가 이런 학교에서 뭔가 과제를 적어서 적어내려고 할 때 본인이 그걸 알아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거든요. 모르면 못 적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에 대한 걸 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독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의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모든 이런 진로 희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명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의사가 되고 싶어. 의사가 되고 싶은 목적이 뭐야?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의사가 되고 싶어. 또는 나는 임상 유전자 전문의가 되어서 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난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어. 그거는 그냥 본인 자신의 욕망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결국은 본인의 어떤 자아실현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환자나 사회나 국가에게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상이 반드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1학년 또는 중학교 과정에서 미리미리 진행이 되어져야만 학생부가 기재관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만 하다가 지내다 보면 결국 학생부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누가 해야 된다? 반드시 학생이 해야 돼요. 이건 주위에서 알려줄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저는 꿈이 없어요, 저는 꿈이 없는 소년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구체적인 꿈과 목표의 방향들을 결정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그래도 나는 꿈이 없다 라고 하면 학교생활기록부 내에 적을 수 있는 꿈을 설정을 하세요.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거는 서류잖아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필요로 한 서류지, 거기에다 내 진심을 다 담을 필요는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활동했었던 거, 우리 고등학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내 성적으로 봤었을 때 갈 수 있는 대학을 봤었을 때 어떤 학과를 결정하면 좋을지를 적어서 거기에 맞게 적으라는 거죠. 진심으로 꿈을 갖고 적지를 못하겠다면 입시 요소에 맞게라도 적어라. 그래야 나중에 대학을 가지, 저는 그냥 꿈이 없어요, 1학년 때는 화학공학자, 2학년 때는 생물학자, 3학년 때는 뇌과학자, 이렇게 적으시면 결국 나중에 대학을 갈 때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보통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가장 높은 한 해고, 내년부터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줄고 정시 인원이 늘어요. 근데 대학에서는, 정부에서는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을 30%까지 늘리자라고 하지만 입시제도가 갑자기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대부분 70%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수시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진로희망사항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미리부터 준비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학생에게는 말을 해도 잘 안 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한테 아무리 부모님이 얘기해도 부모가 얘기하면 애들이 짜증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상담을 받으세요. 컨설팅을 받고 상담을 통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아이의 진로 또는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현실적이고 분석적으로 학생에게 상담을 해주면 아이가 이해가 되면서 진로 방향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진로희망의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동아리 활동은 사실은 이거는 학생의 영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아리 활동은 대부분 이제 학교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동아리 활동은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 기재해 주거든요. 근데 동아리 활동에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동아리 활동에서는 활동이 드러나야 돼요. 활동이. 왜냐하면 활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만 이게 나중에 뭐에 쓰냐면 자기소개서에서 쓰는 자소서에서 특히 2번 문항에서 이게 활용이 되어지는데 동아리 활동 내용이 구체성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자기소개서의 2번 문항에서 소재로 활용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가 너무나 표면적이고 일반적이다 보면 결국 활동의 우수성이 떨어지고 심화 학습 과정이 부족해요. 그럼 결국은 학교 프로파일이 떨어지는 거죠. 똑같은 내신이라 하더라도 활동 역량이 떨어지면 결국은 대학 입시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아리 활동의 내용을 쓸 때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재해 주는 게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하나만 읽어볼까요? 사례 1번에 보면 의학 동아리, 닥터 싱킹, 듣지 않는 의사, 믿지 않는 환자 등의 8권의 의학 생명 관련 도서를 읽고 독서를 한 도서 활동을 했다는 얘기죠. 자, 열정적인 자세와 탁월한 논리 전개 능력을 발휘해 부원들을 통솔한 특히 듣지 않는 의사, 믿지 않는 환자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참여하였으며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서평을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꿈인 의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사실은 잘 적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게 흔한 게 독서 토론이에요. 독서 토론은 사실은 심화 학습 과정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증빙도 잘 안 되잖아요. 독서를 읽었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어떻게 알아? 두 번째, 읽었다? 책을 읽으면 다 이해하고 있나?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책을 읽었어. 닥터 싱킹이라는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읽었다고 해서 100%다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서 활동이라는 것은 학업에서 가장 1차적인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리고 이 동아리 활동 내용이 다양성이 떨어지죠. 지금 보는 것처럼 독서 활동으로 그냥 일관되게 끝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사례를 보면 효능의 작용을 탐구하는 실험을 통해서 탐구 실험을 빈틈없이 설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실험 활동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실험 기구를 능숙하게 다루면서 DNA의 화학적 구조를 이해하고 이것을 비즈로 만든 줄기세포의 의미와 활용 및 의사와 생명과학에 대한 과학적 강연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최신 과학에 대한 지식과 과학자의 자질 및 책임감에 대해서 세웠다. 부력을 이용한 모스 글라이더 작용과 관정의 원리를 이용한 풍선 자동차, 그 다음에 확산 원리를 설명하는 개구리 R, 방향제, 인체 볼륨 인체 내부의 활용, 모세 혈관 현상을 이용한 저절로 피는 종이꽃 등의 활동을 하면서 현상에 대해서 숨어있는 과학적인 원리를 탐구하고 발표했다. 이렇게 쓰면 어디가 더 많이 잘 쓴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아래쪽에 있는 사례가 훨씬 더 잘 쓴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 잘 썼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독서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연구나 실험의 과정으로 가기 이전 단계라고 보일 수 있고 결국 여기에 비해서는 활동 역량이 떨어져요. 그리고 똑같은 활동이라 하더라도 이는 실험의 활동, 강연 활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험의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활동의 다양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라도 여러 가지 활용의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입학사정관에 실제 볼 때 하더라도 과학탐구 동아리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졌구나 알 수 있고 의학 동아리 별로 활동 내용이 별로 없구나 라는 느낌, 이렇게 활동 내용이 별로 없구나 라고 하면 그만큼 결국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한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얘기 좀 미안하긴 한데 좋은 학교일수록 활동 역량이 뛰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가 좋지 않으면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대부분 뭐밖에 없다? 독서 토론밖에 없어요. 독서 토론 활동밖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약에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이 되지 못했다면 그렇게라도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 창의적 체험 활동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물론 일부 학교들은 학교 선생님이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일부 학교들은 학생들이 직접 쓰기도 해요.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창의적 체험 활동도 중요하죠. 이 체험 활동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학생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뭐가 드러나야 된다? 학생이 드러나야 돼. 학생. 학생이 뭐가 드러나야 되냐? 첫 번째는 학생의 진로 방향이 드러나야 돼. 이 학생이 어떤 방향에 대한 진로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 드러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고민을 해야 돼요. 아셨죠? 자, 사례를 볼게요.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진로 탐색 및 진로 모색 시간에 자연과학대 진학 후 전공이 자신의 생각이 아닌 생각한 공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으나 전공 탐색을 통해서 어느 분야든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는 것이 적성에 맞음을 알게 된 화학연구원으로서의 진로를 확실히 하고 본인이 말고 싶은 화학품을 구체화시켜 소개함. 그럼 이 학생은 뚜렷하게 이 학생의 진로가 화장품 연구원이라는 진로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드러나는 거죠. 밑에 내용을 읽어볼게요. 학생들의 독서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독서 총 10권을 선정하여 독서 활동을 했습니다. 읽고 쓰고 토론하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등등등등 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봄으로써 독서 활동을 통해 깊이 있는 사고를 늘렸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사례에서는 학생이 드러나지 않고 위에 있는 사례에서는 학생이 드러나고 있죠. 가급적 이처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진로 방향과 우수성과 인상과 가치관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 활동 내에 기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학교는 대충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은 대충 써도 돼요. 그냥 학교 프로파일이 높으니까 대충 써도 학교 프로파일이 높으니까. 근데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프로파일이 높지 않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만큼 뒷바라지 안 되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교가 좋으면 그냥 대충 써도 되고 학교가 안 좋으면 열심히 써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좋아. 나는 뭐 영재고니까 대충 써도 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라 그랬어요? 나의 경쟁자는 누구야? 영재고의 경쟁자가 일반고가 아니다. 영재고, 과학고, 영재고 학생의 경쟁자는 누구나? 결국 같은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학생부 기재관리가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중요해요.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보통 뭐 이렇게 동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신문 기사나 등등 보면 뭐 학생부에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교과목 선생님이 대부분 관찰자의 입장에서 학생에 대해서 쓰죠. 학생에 대해서 쓰는 게 첫 번째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업에 대한 자세라든가 두 번째는 수업에 대한 내용 같은 거 어떤 내용이 수업에 대한 이해를 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이 수업에 대한 이해도 뭐 이런 거를 적는 게 결국은 세부능력 특기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너무 뻔하니까 다른 애들과 똑같아요.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쓰냐면 전체적인 수업 분위기를 주도하는 학생으로 항상 집중하고 학생으로 항상 집중이 있게 수업에 참여하여 탐구 능력에서 뛰어난 학생인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물론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런 막연한 내용들 일반적인 내용들의 기술로 해서 글자 수를 채워주게 되어지면 결국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전혀 특징이 드러나지 않아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잘 써야 된다는 이유는 바로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첫 번째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뚜렷한 진로 방향과 활동 영역이 드러나야 돼요. 아셨어요? 자, 위에 읽어볼게요. 교과 시간에 방어작용에 대해 학습하고 본인의 탐구 분야인, 관심 분야인 인공장기와 관련해 되어진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가진. 그러면 자신의 관심 분야인 인공장기, 이게 뚜렷하게 나오죠. 면역 거부 반응에 대한 극복 방안을 주제로 장기 이식 수술의 역사를 설명하고 초급성, 급성, 만성, 거부 반응 원인 및 치료법을 정리함. 그쵸? 활동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쓰는 게 좋냐면 밑에 있는 사례처럼 인용포를 사용하면 더 좋아요. 인용포를 써서 얘는 뭐라고 썼냐면 세포 소기관의 기능에 관심이 많아 빛으로 세포 내 물질 수송
제어 생체학 올가미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기사를 직접 조사해. 그럼 이렇게 쿼테이션 마크가 붙게 되어지면 결국 인용부호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가독성이 떨어지죠. 가독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광합성을 이용한 에너지 개발이라는 주제로 탐과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분명히 제시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 작성하시게 되었을 때 첫 번째는 인용부호를 사용해라. 인용부호를 사용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어떠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더 좋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논문이라는 건 기재가 금지가 되어졌지만 탐구보고서의 형태로 해서 기재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기재가 돼야 돼요. 물론 이것도 학교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학교들은 일부러 학생들에게 교과 시간에 과제를 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작성한 내용을 통해서 발표를 시키면서 기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어떤 학교들은 아예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 자세, 수업 내용, 이해도 이렇게 적으면 결국은 의미 없어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재가 중요하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인용구호를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라고 기재가 되어져야만 또 학생의 관심 분야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기재가 되어져야만 나중에 여러분이 면접이나 자소서를 쓸 때 활용 가치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나올 내용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단지 수업의 자세, 수업의 내용, 이해도만을 쓰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의미 없다.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어떻게 쓰면 좋다? 본인의 진로 방향 또는 본인의 관심 분야 이것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인용구호를 활용하여 본인이 탐구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지면 활동 역량을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마치 자소서를 쓴다고 생각하세요. 하나하나를. 그쵸? 하나하나를. 그래서 요 내용은 지금 다른 학생의 자기소개서 저희 하이퍼리뷰 홈페이지 가면 합격생들의 자소서들이 많이 올라 있는데 자소서 내용을 보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뭐라고 쓰냐면 저는 왜 라는 탐구 정신을 가지고 학업에 임했다. 라고 하면 결국은 이 안에서 뭘 보이냐면 학생의 학습 자세와 학습의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만약에 과목이 생명과학 원이야. 그럼 앞에 기술되어지는 부분이 저는 왜 라는 탐구 정신을 가지고 학업에 임했습니다. 물론 이게 저는 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학생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내용이 뭐라고 하냐.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 저는 교과 내용의 전체적인 틀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모르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진리탐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함. 이렇게 적혔죠. 그렇죠? 이처럼 첫 번째는 앞에서 뭐가 나오는 경우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습의 목적이나 학습에 대한 어떤 그 탐구, 방향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학문 간의 연결고리를 따라서 유기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라고 하면 이 학생의 학습은 뭐냐면 학문 간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처럼 글의 앞부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과 탐구 방향, 학업의 방향, 학업의 특징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보니까 화학 수업 시간에 DNA 나선구조의 독특한 모양에 끌려서 나선구조가 나타나는 원리를 조사하다가 생명과학 수업 시간에 배웠던 면역, 단백질, 임페트론의 나선구조, 단백질 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교과 내용이 화학이라고 해서 꼭 화학 내용만 적는 것이 아니다. 화학교과라고 하지만 이 화학교과와 생명교과의 연계성을 이해하는 내용들을 같이 기재해서 상관이 없어요. 아셨죠? 그리고 이 내용이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용이 과학 분야다. 그러면 그 내용을 쓰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어떤 방향이라든가 본인의 학습의 목적을 같이 기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리예요. 물리. 이 학생은 물리 시간에 AD, 축전지, 트랜지스터, 다이오드들을 이론으로만 배워서 추상적이었는데 결국은
물리의 내용이지만 이것을 그래서 전기회로 실험 동아리를 개설해 물리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브래드보드를 통해서 전기회로로 직접 확인하였다. 동아리 활동으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다. 그러면 세부능력 특기사항 중에서 생명과학을 쓴다. 생명과학 쓴다. 그러면 뭘 써요? 그냥 이 생명과학 시간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업의 자세, 그 다음에 수업 내용, 그 다음에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해도,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키게 되어지면 보고서 작성했다. 이런 내용을 썼는데 우리가 세부능력 특기사항에다가 이제 담아야 되는 게 뭐냐.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습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학습에 대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담고, 두 번째는 학습에 있어서의 연계성 또는 학제적 사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가지고 있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교과목에 대한 학습이 자율 동아리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실험 동아리와 같은 본 동아리에서의 활동으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는 아까 보신 것처럼 30자 정도로 글자 수가 제한이 되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자율 동아리를 못 쓴다? 그건 아니죠. 자율 동아리를 동아리 항목에는 30자 정도 내외에서 간단하게 동아리 제목만 기재할 수 있는 정도이지만 이런 것들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연결성을 맺어준다면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결국은 나중에 자기소개서로 다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또는 고등학교 2학년 또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수능을 11월 14일에 한 번 시험 보는 거지만 수시라고 하는 건 과정 중심의 입시이기 때문에 한 번 한 번이 다 입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학생부 기재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항목에 글자 수 몇 개 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담느냐, 어떻게 이거를 구조를 설계해서 어떻게 역량을 높이면서 어떤 내용을 담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고요. 저희 하이퍼리뷰에서 홈페이지에 오시면 우리가 의대 연관 컨설팅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의 자세한 설명이 있고요. 설명을 보시고 난 다음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리뷰에 설명을 드리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이런 학생부 기재 관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행평가 또는 교래대회 또는 입시 컨설팅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